내가 작년에 연봉 1억 5천 주던 회사에서 연봉 3억 주는 회사로 이직했거든. 나의 이직 과정이 어땠는지 그 빅픽처를 알려줄 테니까 잘 듣고선 너가 첫 직장을 잡을 때나 이직할 때 꼭 써먹도록 해. 콜라 뚜껑 열면 김태형. 일단 발단은 이래. 나는 원래 학교를 졸업하고 회사를 3년만 다니고 그만둘 생각이었기 때문에 이직은 생각조차 하지 않고 살고 있었어. 그래서 회사 다니는 동안 리코드는 풀지도 않았고 시스템 디자인이라는 게 존재하는지조차도 몰랐어. 근데 이런저런 현실적인 이유로 회사를 그만두는 게 계속 늦춰지다가 작년 1월쯤에 링크드인을 통해서 지금은 이름이 메타인 페이스북에서 인터뷰를 보자고 연락이 왔었어. 페이스북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회사란 말이야. 단지 나는 게임을 만들고 싶었고 페이스북은 게임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안 가고 있었는데 이번에 페이스북이 이름을 메타로 바꾸면서 VR 게임을 자체적으로 만들기 시작했는지 게임 플레이 엔지니어 포지션으로 연락이 왔더라. 내가 가장 좋아하는 회사에서 게임을 만들기 시작해가지고 한번 이직을 해볼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싹 튀우기 시작한 거지.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 이 리크루터가 내 링크드인을 보고 먼저 연락해놓고선 나랑 전화를 할 때는 정작 이 포지션은 최소한 경력이 6년이 있는 사람만 뽑는다는 거야. 리크루터랑 전화했을 시점이 작년 1월에는 내가 경력이 5년 6개월이었던 때라서 6개월 뒤쯤인 6월달쯤에 다시 연락해서 인터뷰를 보자는 거지, 이 사람은. 아니, 그럴 거면 그때 가서 연락하지 왜 지금 연락한 거야? 어이가 없네. 아무튼 그래서 6월달에 다시 연락해서 인터뷰를 잡기로 하고 나는 이직 준비에 들어갔지. 그리고 잘 들어.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인데 나는 이 시점부터 다른 회사들에도 어플라이를 하기 시작했어. 페이스북이랑 니고시에이션을 할 때 내가 다른 회사들과의 컴피팅 오퍼가 있어야 그걸 들이대면서 연봉 협상을 나한테 유리하게 가져갈 수가 있거든. 연봉 협상뿐 아니라 협상이란 거를 인생에서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두려웠지만 컴피팅 오퍼가 있어야 연봉 협상 시 나한테 유리하다고 어디서 주워들어가지고 다른 회사들 어플라이를 시작한 거지. 그래서 다른 회사들 하나하나 포지션 나한테 맞는 거 찾아가면서 어플라이를 시작했어. 동시에 몇 년간 쳐다보지도 않았던 리코드를 풀기 시작했지. 리코드는 한국의 백준 같은 코딩 문제 푸는 웹사이트인데 인턴 레벨부터 시니어 레벨까지 코딩 인터뷰에서 쓰이기 때문에 필수적인 요소야. 리코드나 코딩 인터뷰 준비법에 관해서는 이 영상을 참고하도록 해. 일단 나는 몇 년간 쉬었던 나의 뇌를 리코드 문제 푸는 모드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하루에 5에서 8문제 정도씩 100개의 이지 레벨 문제들을 2-3주간 마구잡이로 풀었어. 그렇게 손과 머리를 웜업을 시켜놓은 다음에 블라인드 75라고 블라인드에다가 어떤 사람이 각 토픽별로 중요한 문제들을 추려내놓은 리스트가 있는데 그거를 풀기 시작했어. 이 블라인드 75에는 이지, 미디움, 하드 레벨이 다 섞여있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하루에 한 문제에서 5문제 정도 내지를 풀어냈지. 하드 문제는 갈피를 못 잡으면은 3시간을 끙끙대도 풀지 못할 때도 있거든. 그러면 퇴근하고선 한 문제만 풀어도 하루가 다 가버려. 그리고 이때쯤부터 오프라인 회사들이랑 테크 스크리닝 인터뷰가 잡히기 시작했어. 인터뷰도 연습이 많이 필요하거든. 개발자들은 회사들을 한 번에 몇십 군데를 어플라이를 하는데 덜 관심 있는 회사들을 먼저 어플라이를 하고 정말 가고 싶은 회사들을 더 후에 어플라이를 하는 게 좋아. 인터뷰를 이미 많이 해봐서 인터뷰 연습이 많이 된 사람들이나 선천적으로 인터뷰를 잘 보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관심 적은 회사들이랑 먼저 인터뷰를 해봐야 너가 그것이 연습이 돼서 정말로 가고 싶은 회사랑 인터뷰를 볼 때 더 잘 할 수가 있거든. 리코드에서 코딩 연습을 아무리 많이 해도 인터뷰를 못하면 망하는 거야. 그래서 나도 몇 년 만에 인터뷰를 다시 보는 거라서 그 인터뷰하는 거를 몸소 다시 체험하기 위해서 인턴을 이미 해봐서 그렇게 큰 관심이 없는 아마존 인터뷰를 먼저 잡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보기 좋게 망했지. 이런 식으로 초반에 몇 개 인터뷰를 본 후에는 그것이 조금 익혀져가지고 좀 더 수월하게 인터뷰를 볼 수 있게 됐어. 아무튼 이런 식으로 몇몇 회사들과 테크 스크리닝 인터뷰를 보고 블라인드 75 문제들도 다 푼 다음에는 내가 인터뷰를 볼 회사들이 과거 인터뷰에서 썼던 문제들을 풀어보기 시작했어. 그러는 와중에 몇몇 테크 스크리닝을 패스하고 버추얼 온사이트 인터뷰가 잡히기 시작했지. 원래 온사이트 인터뷰들은 회사 근처로 비행기 보내주고 호텔 잡아주고 밥값도 다 대줘가지고 공짜로 여행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이벤트인데 코로나 이후로 재택이 유행을 하면서 인터뷰들도 재택이 돼가지고 그렇게 요새는 안 해줘가지고 참 아쉬운 부분이야. 대부분의 테크 스크리닝은 코딩 인터뷰로 이루어지는데 온사이트 인터뷰는 코딩 인터뷰 말고도 시스템 디자인이나 비헤이비어 인터뷰도 있거든. 이때부터는 리코드 문제도 계속 풀면서 시스템 디자인 인터뷰 준비와 이 비헤이비어 인터뷰 준비도 병행해야 하는 시기가 온 거지. 시스템 디자인은 뉴그레드에서부터 인터미디어 레벨 사이에서부터는 공부하기 시작했어야 하는 부분인데 나는 시스템 디자인이라는 존재 자체도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몇 년치 공부를 몇 달 만에 몰아서 하려니까 정말 막막했어. 이때쯤에는 진짜 내 인생이 다니고 있는 회사 1, 코딩 인터뷰 준비, 시스템 디자인 인터뷰 준비, 비헤이비어 인터뷰 준비, 다른 회사들 계속 포지션 하나하나 찾아서 어플라이 하는 거, 그리고 어플라이한 회사들이랑 인터뷰 보는 게 진짜 인생의 90%를 차지하고 있었어. 최소한의 사회생활을
회사를 위해서 금요일 저녁에는 친구들이랑 오버워치를 했지. 코딩은 아직도 정말 부족하지만 시스템 디자인에 비해서는 조금은 더 준비가 됐기 때문에 리코드는 회사일 시작하기 전에 하루에 딱 하나만 풀고선 나머지 시간을 이제 시스템 디자인 공부하는 것에 매진을 했지. 먼저 유튜브에 가오레브 센이라는 유튜버가 있는데 이 사람 플레이리스트에 시스템 디자인이라는 플레이리스트가 있어. 이걸 밥 먹을 때마다 하나씩 봤어. 시스템 디자인을 어떻게 배웠는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가장 많이 언급되는 유튜버야. 그리고 마소가 애주얼 클라우드를 위한 가이드를 만든 게 있는데 거기서 메시지 큐라든지 레이트 리미팅이라든지 각 시스템 디자인 토픽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배웠어. 그리고 그라킨더 시스템 디자인 인터뷰스라고 한 달에 69불 하는 코스가 있는데 그거를 사가지고 정확히 한 달에 걸쳐서 배웠어. 이 코스는 전체적으로 시스템 디자인 공부를 할 때 가장 많이 추천되는 리소스야. 앞서 말한 유튜버나 마소 가이드는 시스템 디자인 컨셉을 배우는 데까지의 포커스가 돼 있다면 이 코스는 거기에 추가적으로 실제 시스템 디자인 인터뷰에서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어줘야 하는지까지 다뤄주기 때문에 시스템 디자인 인터뷰를 준비 중이라면 이 코스는 절대적으로 추천해. 내가 코딩 인터뷰는 학생 때 많이 봤었지만 시스템 디자인 인터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 첫 시스템 디자인 인터뷰를 볼 때 그래서 내가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기획하고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풀면 되는 건가? 민가 했거든? 근데 이 코스에서 배운 그대로 하니까 정말로 되더라고. 이 정도 하니까 신기하게도 이제 시스템 디자인이 이해가 되는 거야. 1월달만 해도 내가 시스템 디자인을 보면 이게 도대체 뭔가 내가 6살 때 한글을 배울 때처럼 까막눈이 된 것 같았는데 이제는 디자인을 보면 디자인이 이해가 돼. 정말 신기한 경험이었어. 아무튼 이 정도 준비로는 충분하지는 않은데 역시 인터뷰라는 것은 운이 정말 많이 따라. 인터뷰 보기 전에 리코드 디스커션 탭에서 내가 인터뷰를 봐야 될 회사들의 과거 인터뷰에서 나왔던 문제들이 뭔지를 좀 봤는데 실제 인터뷰에서 내가 예습한 문제들이 나오는 경우가 몇 있었어. 그래서 예습하지 않았더라면 패스하지 못했을 법하다고 생각되는 문제들도 패스할 수가 있었어. 진짜 준비가 제대로 되려면 DDIA라고 Designing Data Intensive Application이라는 책이 있거든. 이거를 읽어야 된다고들 해. 인터미디엇 레벨까지는 딱히 필요는 없는데 시니어 레벨에서 스태프 레벨까지는 이 책을 읽어야 충분히 준비가 된다고 해. 이 책 읽는데 보통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나는 다음 이직하기 전에 이 책을 배워가지고 좀 더 제대로 준비를 해보려고 해. 그리고 비헤이비어럴 인터뷰는 아마존 리더십 프린시플에 이그젬플 문제들이 있거든. 모든 회사가 아마존이랑 똑같은 비헤이비어럴 인터뷰 문제를 내는 건 아니지만 여러 회사들이랑 인터뷰를 하면서 느낀 게 대부분의 회사들이 비헤이비어럴 인터뷰에서 물어보는 것들이 거기서 거기더라고. 대부분이 똑같거나 비슷한 맥락의 문제들을 물어봐. 그래서 이 이그젬플 문제들을 기준으로 나의 경험을 기반해서 큰 그림 빅픽처 스토리들을 몇 개 구상을 해놓고 각 질문마다 그 스토리에서 어떤 부분을 가지고 내가 그것에 대한 대답을 할지 연습을 해놨지. 인터뷰를 보다가 처음 보는 맥락의 문제가 나왔을 때는 그 문제들에 대한 답변도 다음 인터뷰를 위해서 계속 더 정리를 애드해 나갔고 그렇게 하니까 인터뷰를 거듭할수록 비헤이비어럴 인터뷰 준비하는 시간에 쏟아야 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더라고. 그래서 비헤이비어럴 인터뷰 준비는 중반에만 반짝 빡세게 하고 후반에는 다시 시스템 디자인에 집중을 할 수가 있었어. 비헤이비어럴 인터뷰도 시스템 디자인 인터뷰와 마찬가지로 인턴이나 뉴그레드들은 딱히 제대로 준비는 하지 않아도 돼.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인턴이나 뉴그레드들 인터뷰는 코딩 인터뷰에서 비헤이비어럴 문제들이 두세 개 정도 나올 때가 있지만 비헤이비어럴 인터뷰가 따로 있는 거는 나는 개인적으로 보지는 못했어. 이거 말고도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디자인 인터뷰나 코드 리뷰 인터뷰 같이 다른 종류의 인터뷰들도 가끔 나오기는 하는데 이것들을 위해서는 크게 준비할 필요는 없어. 아주 가끔씩 나오는 인터뷰들이라 이 영상에서 말고 내가 다른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할게.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인터뷰 준비를 하면서 가능한 인터뷰 날짜들을 늦게 잡으면서 대부분의 온사이트 인터뷰들이 5, 6월에 잡히게끔 노력했어. 온사이트 인터뷰는 보통 1시간짜리를 4개에서 6개 정도 하루 이틀에 걸쳐서 봐. 인턴 때는 코딩 인터뷰만 4, 5개 보기도 하고 시니어 때는 코딩 2개, 시스템 디자인 2개, 비헤이비어럴 1개, 테크니컬 딥다이브 1개 이런 식으로 레벨별로 조금 다르게 봐. 경력이 많아질수록 코딩 인터뷰가 적어지고 다른 인터뷰가 많아진다고 보면 돼. 테크 스크리닝 인터뷰는 하루에 1시간만 시간 내서 보면 되는데 온사이트 인터뷰는 하루에서 3시간에서 6시간을 이 인터뷰어들이 일하는 시간인 아침 9시에서 저녁 5시 사이에 써야 되기 때문에 많이 빡세. 원래라면 내가 회사 일을 하고 있어야 될 시간에 다른 회사의 인터뷰어들이랑 3시간에서 6시간 인터뷰를 하고
그 후에 비로소 난 자기 전까지 내가 다니는 회사의 일을 하는 거지. 그러면 인터뷰 준비를 위한 코딩이나 디자인 문제 연습은 해보지도 못하고 잘 시간이 되는 거야. 온사이트 인터뷰를 보기 시작하면은 그래서 진짜 빡세. 그래서 6월 달에는 아예 3주간 휴가를 내고선 모든 온사이트 인터뷰들을 거기다가 몰아 넣었어. 가능한. 회사 다니면서 이렇게 온사이트 인터뷰들 여러 개들을 보기에는 진짜 빡세고 시간이 없으니까 미리미리 휴가를 모아둬가지고 이직할 때 쓰도록 해. 간혹 회사를 그만두고선 이직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것이 시간적으로는 더 여유가 있을지 몰라도 연봉 협상적으로는 나는 비추해. 너가 지금 회사를 다니고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너는 연봉 협상 시에 나 이 오퍼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이 회사에 있으면 돼 라는 아우라를 리크루터한테 뿜뿜 해줄 수가 있거든. 근데 너가 회사를 그만두면은 그런 연봉 협상의 무기가 될 수 있는 거 하나를 버리는 거야. 게다가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은 빨리 회사를 잡아야 된다는 압박감 때문에 너가 심리적으로 연봉 협상 시에 을이 돼버린다고. 협상을 잘 하냐 마냐로 너의 연봉이 몇만 불이 달라지는데 회사를 그만두지 않기만 해도 너가 그렇게 유지할 수 있는 무기를 그렇게 갖다 버릴 거야? 뭐 물론 너가 컴피팅 오퍼를 여러 개 받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좋은 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너가 지금 회사를 다니고 있지 않아도 무방하기는 해. 하지만 이러나 저러나 사람이란 게 회사를 안 다니고 있으면 다닐 때보다 초조해지는 게 나약한 인간의 심리니까 너무 쉽게 그 협상의 무기를 내려놓지 않았으면 좋겠어. 아무튼 그렇게 온사이트들을 5, 6월에 몰아넣고선 내가 영상 초반에 말한 페이스북 리크루터한테도 연락해가지고 인터뷰를 보자고 했지 이제. 근데 너도 알다시피 작년 4월부터 테크 인더스트리의 겨울이 찾아오면서 하이어링 프리즈랑 레이오프가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지. 인터뷰어가 말하기를 페이스북도 하이어링 프리즈에 들어가가지고 나랑 인터뷰를 더 이상 할 수 없게 됐다는 거야. 이런 하이어링 프리즈 트렌드로 인해서 페이스북 말고도 로빈후드, 아사나, 아틀라시안, 드랍박스, 마이크로소프트, 브렉스 등등 여러 회사들과의 온사이트 인터뷰들이 다 캔슬이 됐어. 테크 스크리닝 인터뷰가 캔슬된 거면 그렇게 아쉽지 않을 텐데 스크리닝 인터뷰 패스하고 온사이트에서 캔슬되니까 힘이 빠지더라. 심지어 아사나 온사이트 인터뷰는 인터뷰가 바로 하루 전날에 캔슬돼서 하이어링 프리즈라고. 아무튼 내가 페이스북 때문에 인터뷰 준비를 시작했는데 정작 페이스북 인터뷰는 캔슬이 되어버린 거지. 얼마나 이건 썼는지 몰라. 아무튼 내가 이번에 이직 준비를 하면서 캐나다랑 미국 회사들 연봉들을 알아보면서 깨달은 게 미국 회사들은 캐나다 회사들에 비해서 연봉을 무지막지하게 더 준다는 거야. 내가 이 영상에서 설명했듯이 TC 기준 미국 회사들은 초봉이 17만 불도 가능하고 시니어 레벨은 30에서 40만 불 언저리를 받아. 그런 미국 회사들은 꼭 미국에서가 아니라 캐나다에서 재택을 해도 많이 주더라고. 코로나 전에는 재택근무가 거의 없었으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에 우리가 가고 싶은 회사에 지사가 있어야 우리가 거기서 일을 할 수가 있었잖아. 근데 지금은 많이들 재택근무를 도입해가지고 밴쿠버에 오피스가 없는 회사더라도 캐나다 내에만 법적으로 오피스가 있는 회사라면은 실리콘밸리 회사도 우리가 캐나다에서 재택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엄청나게 많아진 거지. 너가 가고 싶은 회사가 만약에 너가 살고 있는 도시에 오피스가 없지만 리모트 포지션이 있다면 이 재택 트렌드를 놓치지 말고 잡기를 바래. 아무튼 내가 가장 가고 싶었던 페이스북은 아니더라도 지금 회사보다 네임 밸류도 더 있고 컴포트 존에 있는 걸 싫어하는 나한테 새로운 기술과 경험을 줄 수 있는, 그리고 돈도 현저히 더 많이 주는 회사에 가자라고 생각을 해서 회사들과의 인터뷰를 멈추지 않고 계속했지. 내가 그 당시에 받고 있던 연봉이 미국 회사들에 비해서 현저하게 초라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이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 내가 이직을 하기 위한 노력만 조금만 하면은 훨씬 더 많은 연봉을 받을 수가 있는데 나태하게 지금 있는 편한 곳에서 안주하는 게으름은 내 성격상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 아무튼 그래서 정말 마음에 드는 몇몇 회사들과의 인터뷰는 캔슬이 됐지만 5월달에 오픈도어에서 첫 오퍼를 받았어. 원래는 아직 회사들 인터뷰가 캔슬되기 전이기도 했었고 솔직히 말해서 가장 가고 싶은 회사는 아니었기 때문에 초반에 인터뷰를 여기랑 봐서 시스템 디자인 인터뷰 연습을 좀 하자라는 생각으로 먼저 봤는데 대뜸 붙어버린 거지. 아마 내가 시스템 디자인 문제 2개 중에서 하나는 예습한 문제였어가지고 가능했던 게 아니었나 싶어. 그러고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오픈도어랑 연봉 협상에 들어갔지. 내가 인생에서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연봉 협상이라는 것을 어떻게 배웠는지는 밑에 디스크립션란에 내가 만든 개발자 커리어 가이드에서 니고시에이션 섹션에 있으니까 가서 보도록 해. 이 영상에선 내가 연봉 협상을 통해서 어떻게 7만 불을 더 달라고 성공적으로 할 수 있었는지 아낌없이 공유를 해줄 테니까 케이스 스터디 삼도록 해. 일단 리크루터가 나한테 인터뷰 패스했다고 오퍼에 대해서 디스커션을 하자고 연락이 왔어. 나는 아직 다른 회사들이랑 인터뷰가 잡혀 있으니까 오퍼에 대한 디스커션은 내가 남은 회사들이랑 인터뷰를 보고 나서 하는 게 괜찮겠냐라고 물어보면서 시간을 벌고 다른 회사들 인터뷰 준비를 계속했지.
다른 회사들에서 컴피팅 오퍼를 받아야 내가 연봉 협상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샤피파이, 옐프, 게더라운드, 진가, 구글, 몰로코, 인디드 등 여러 회사들이랑 6월 마지막 날까지 인터뷰를 봤어. 그러는 와중에 오픈도어와의 디스커션을 내가 무기한적으로 막 미룰 수는 없으니까 인터뷰 패스하고 2주쯤 뒤에 천천히 디스커션에 들어가기 시작했어. 처음에 거기서 나한테 제안한 연봉이 TC 기준으로 사인온 보너스 포함해가지고 23만 불이었어. 베이스가 13만 불, RSU 주식이 9만 불, 그리고 사인온 보너스가 1만 불 언저리였던 듯해. 근데 레벨사 FII에 의하면 미국에 있는 테크 회사 시니어 레벨 개발자들이 보통 35만 불에서 40만 불 정도를 받는단 말이야. 그리고 오픈도어에서는 미국 시니어 레벨 개발자들에게 38만 불을 주고, 내가 예전에 연봉 관련 영상에서 얘기했듯이 밴쿠버는 실리콘밸리 기준에서 60에서 70% 정도만 받아. 그러면 오픈도어 시니어 레벨 개발자가 받는 38만 불 USD를 밴쿠버에서 같은 급으로 받으려면 38만 USD가 캐나다 돈으로 50만 불 정도고, 50만 불의 60% 정도는 30만 불이란 말이야. 그러면 내가 여기서 30만 불을 받아야 미국에서 오픈도어를 다니는 시니어 레벨 개발자들이랑 같은 급의 연봉을 받는다는 계산이 되는 거지. 그래서 23만 불은 컴페터티브한 샐러리보다 많이 낮은 것 같은데, 나는 30만 불 TC를 원하고 거기서 베이스가 최소한 20만 불이 되길 원한다 라고 리크루터한테 전했지. 지금같이 주식이 계속 떨어지는 경제 상황과 레이오프가 트렌드로 자리 잡힌 이 시점에 1년이 지나야 받을 수 있고 가격 변동이 심한 RSU보다는 안정적인 베이스, 그러니까 캐시가 나한테는 더 중요하기 때문에 베이스가 20만 불인 게 중요하다고 이유도 숨김없이 말했지. 그랬더니 리크루터가 20만 불 베이스는 조금 힘들 것 같은데 알아보겠다고 하고 일단 전화를 끊었어. 그러는 사이 옐프에서도 똑같이 23만 불짜리 오퍼를 받았어. 그러고 며칠 뒤에 오픈도어에서 베이스가 18만 불, RSU가 9만 불, 그리고 사인온 보너스가 3만 불 합쳐서 30만 불 TC인 오퍼를 가져왔지. 근데 TC라는 게 사인온 보너스를 포함하면 첫 년도에는 30만 불이라도 그 다음 연도에는 사인온 보너스가 없으니까 27만 불이 되는 거잖아. 사인온 보너스가 3만 불이니까. 그래서 내가 이 회사를 2년 다니다 치면은 평균적으로 내 TC는 28만 5천 불이 되는 거잖아. 베이스 샐러리가 내가 처음에 제안했던 20만 불보다 작고 TC도 내가 평균적으로 28만 5천 불이면 30만 불 내가 물어봤던 것보다 작기 때문에 베이스 샐러리를 2만 불 더 올려서 20만 불에 맞춰줄 수 있냐고 물어봤지. 그랬더니 리크루터가 베이스 말고 RSU를 2만 불을 더 받는 건 어떠냐고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내가 지금 경제 상황도 얘기하고 캐시랑 RSU의 장단점도 얘기하면서 캐시의 가치가 RSU보다 높으니까 그러면 RSU를 2만 불이 아니라 4만 불을 주면 내가 고려해보겠다고 하니까 리크루터가 막 You are good 이러면서 나한테 협상 잘한다고 하더라고. 아무튼 그러면서 리크루터가 내가 인터뷰들을 다른 회사들이랑 본 것도 아니까 다른 회사들에서 오퍼 받은 거 있으면 그 디테일들을 알려달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인디드 온사이트를 바로 이틀 전에 받고 결과는 패스했다고 들었는데 오퍼에 대한 디테일은 아직 못 들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물어보고 나서 디테일을 알려주겠다라고 내가 조금 더 시간을 벌었어. 옐프에서 받았던 오퍼는 오픈도에서 받은 오퍼보다 안 좋아가지고 내가 그냥 조용히 있었지. 그건 언급하지 않고. 그래서 내가 인디드에다가 연락해가지고 내가 오픈도에서 30만 불짜리 오퍼를 받았는데 너네도 오퍼에 대한 디테일을 빨리 알려줄 수 있냐고 물어봤어. 인디드에다가 내가 오픈도에서 받은 오퍼가 얼마짜리인지 알려준 것도 내가 인디드에서 받을 오퍼가 이것에 버금가는 또는 더 좋은 오퍼여야 한다는 약간 무언의 협상 전략이었지. 그랬더니 인디드에서 며칠 후에 34만 불짜리 오퍼를 나한테 들고 온 거야. 근데 여기는 사인온이 6만 5천 불이라서 2년 차부터는 연봉이 27만 5천으로 확 떨어지는 오퍼였지. 그러는 사이에 진가랑 몰로코에서도 오퍼를 받았어. 아무튼 오픈도어에다가 인디드에서 34만 불짜리 오퍼를 가져왔다고 베이스 2만 불 올리는 거 가능하냐고 다시 물어봤는데 윗사람들한테 물어보겠지만 아직도 확실하진 않다고 그러더라고. 리크루터가. 그래서 속으로는 오픈도어, 옐프, 진가, 몰로코, 인디드 중에서는 오픈도어가 가장 땡기니까 여기를 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은 했지만 입 밖으로 내뱉지는 않고 베이스 20만 불에 맞춰주면 내가 지금 당장 사인할게 라고 강수를 두니까 위에다가 허락 받아본다고 하고선 전화 끊고 며칠 뒤에 진짜로 20만 불 베이스를 맞춰둔 오퍼를 나한테 들고 왔어. 첫 년도 32만 불, 그 후부터는 사인온 보너스 3만 불이 빠진 29만 불짜리 오퍼인 거지. 2년 다니면 TC가 평균인 30만 5천 불짜리 오퍼니까 내가 원했던 30만 불 TC도 흡족이 됐고 그렇게 오픈도어에 들어가기로 했어. 인터뷰할 때 내가 같이 일하게 될 사람들이랑과의 케미도 좋았고 포지션도 내가 원했던 파이낸셜 엔지니어링 쪽이었고 연봉도 잘 쳐주고 무엇보다 가을에 내가 2달 동안 한국에서 재택으로 일할 수 있게 허락해줘가지고 여기를 골랐어. 아무튼 이런 식으로 연봉 협상은 내가 이 오퍼를 수락하지 않아도 나한테는 아쉬운 게 없다라는 마음가짐으로 해야 돼. 그래야지만 너가 협상을 굽혀 들어가지 않고선 상대방과 동등한 입장에서 협상을 할 수 있는 거야. 아무튼 이게 내가 연봉을 15만 불에서
2배인 30만 불로 6개월 만에 올린 과정이야. 코딩 인터뷰 준비 어떻게 했는지, 시스템 디자인 인터뷰 준비 어떻게 했는지, 회사 어플라이는 어떤 식으로 했는지, 어플라이 할 때 리퍼럴은 어떻게 받았는지, 연봉 협상에 관해서는 어떻게 배웠는지 등 토픽별로 인터뷰 준비에 관한 모든 것을 계속 자세하게 다룰 거니까 너도 취업이나 이직을 성공적으로 하고 싶으면 꼭 구독해서 이 꿀 같은 정보를 놓치지 않기를 바래.